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독을 우아하게, 솔직하게, 유머스러하게 말하는 지적인 목소리, 명랑한 운둔자입니다. 지은이는 캐럴라인 랩, 옮긴이는 김명남, 발행은 바다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10월 15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10월 16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캐럴라인은 지적이고 유려한 회고록 성격의 에세이를 쓴 작가로 42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명랑한 운둔자는 캐럴라인의 유고 에세이집으로 작가의 삶 전반을 빼곡히 담고 있는 초상과 같은 책입니다. 캐럴라인 랩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중독, 결핍, 가족, 반려견, 우정, 사랑, 애착, 일, 성장, 슬픔, 상실, 고립, 고독입니다. 특히 중독은 랩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인데요. 그녀는 알코올 중독과 거식증을 겪으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았고, 그 까마득한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한번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맞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해와 수용, 그리고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애썼고,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더 자신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미스터리가 크든 작든 그 모두를 예민하게 살피고 무엇보다 자기 이해를 갈망했던 작가입니다. 그녀는 이 에세이에서 혼자 살고 혼자 일했고 가족과 친구와 개와 소중한 관계를 맺으며 자기 앞에 고독을 외면하지 않았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알코올과 거식증에 중독되었으나 그로부터 힘겹게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옥죄었던 심리적 굴레를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한 한 인간의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삶의 명랑을 깨달은 저자로부터 만난 적은 없지만 오래 이어온 듯한 우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랩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 같고 내 친구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고독의 즐거움과 고립의 괴로움을 우아하게, 솔직하게, 유머스러하게 말하는 지적인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명랑한 운둔자. 밤 9시 45분. 나는 부엌에 서서 제일 좋아하는 저녁 식사 메뉴를 만드는 중이다. 밀플레이크, 뮤즐릭스 시리얼, 건포도를 섞은 이 맛있는 음식은 내게 위안이 되어준다. 목요일이니 15분 뒤에 드라마 이알이 방영될 테고, 시청률 조사 기간인 5월 중순이니 나는 이 기대감에 젖어 있다. 그렇다. 새 에피소드가 방영되는 날이다. 기분은 평온하다. 나는 찢어진 레깅스, 티셔츠,
목욕 가운을 입고 있다. 내 개는 거실 소파에 흡족하게 그리고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전화 자동응답기에 메시지가 몇 통 와 있다고 불이 깜빡이는데 내가 일부러 받지 않은 전화들이고 내일이 되어야 응답할 생각이다. 이때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오른다. 단순한 사실적 진술 하나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는 그 말을 듣는다.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것은 정말 마술적이고 변혁적인 순간이다. 이것은 일종의 만화경 같은 변화랄까. 나 자신에 대한 기정사실들이 저절로 모습을 바꾸더니 새로운 질서에 따라 놀랍고 신선한 시각에 따라 재구성되어 내 내면이 삽시간에 재편되는 듯한 순간이다. 오래된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뀐다. 기존의 정의가 새로운 전개를, 새로운 분위기를, 새로운 의미를 취한다.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 말을 다시 들어보라. 산뜻하고 멋지게 들리지 않는가? 만약 누군가가 어제 1시간 전, 10분 전이라도 마찬가지다. 내게 내 존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라고 말했다면 나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을 것이다. 나는 독신 여성이에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38살이고 좀 외톨이처럼 살아요. 이 말이 슬픈 노처녀를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내 목소리에 변명의 기미가 어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유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이면 진짜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하고 말하는 듯이 약간 멋쩍게 어깨를 으쓱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시리얼 그릇을 앞에 두고 서 있던 순간 내 정신의 만화경이 살짝 돌아가더니 변명은 흐릿해지고 대신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장면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까? 행복과 아주 비슷해 보였다. 행복하게 혼자라고, 은둔하는데 명랑하다고, 그런 모순이 어딨어. 그건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 이혼했지만 새로 연애를 시작한 내 친구 하나는 얼마 전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내게 물었다. 그래서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무도 안 사귀고 지내는 건 어떤 기분이야? 나는 어렴풋이 동정하는 듯한 친구의 말투를 무시하려고 애썼고 내 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할 때 짐지 농담인 척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사귀는 중인걸. 나한텐 얘가 있잖아. 친구는 말이 안 되지만 마지못해 웃는다는 듯이 웃고는 신문을 이어갔다. 외롭지 않은지, 집안일을 모두 요리도 쇼핑도 자질구레한 일들과 공과금 납부도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게 버겁지 않은지, 혼자 늙어갈 미래가 걱정되지 않은지, 누군가를 만나게 될까 아닐까 걱정되진 않는지.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대답이 복잡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물론 복잡하긴 하다. 우리가 연애 관계를 아주 중시하고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정신건강과 정상적 사회성의 척도로 여기는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긍정하는 답을 내놓으면 외로워,
혼자라는 게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 나는 처량하고 약간 불쌍한 아웃사이더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는 답을 내놓으면 아니, 물어봐줘서 고맙지만 난 아주 만족스러워. 나는 폐쇄적이고 인간적 행복으로 가는 길을 따를 능력이 없고 비정상적으로 초연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미국 성인 인구의 25%는 35년 전보다 2배로는 숫자다. 혼자 살고 있다. 모종의 불행한 이유로 혼자 살게 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이혼, 두려움, 질이 그 밖에도 갖가지 운명과 타이밍과 상황의 장난으로 그렇다고 해서 혼자라는 사실이 본질적으로 안타까운 상태인 양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당연히 취하지 않을 상태인 양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잘못된 시각이다. 나는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물론 단점은 있어. 하지만 난 혼자 사는 게 정말로 좋아. 장점도 몇 가지 꼽아보았다.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보내고 생활 규칙을 알아서 정하고 내 취향을 마음껏 탐닉할 자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하고도 소통하거나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의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스스로 구축하는 설계자라는 사실이 안겨주는 주기적인 작은 성취감. 나는 말했다. 이건 선택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야. 그리고 나는 이 스타일이 편해. 친구는 진지하게 끄덕이면서 들었다. 하지만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대화가 그렇게 잦지만 않아도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것이다. 나는 종종 아침에 개를 산책시킬 때 웬디라는 친구와 함께 걷는다. 웬디는 19년 동안 함께온 파트너가 있다. 웬디의 일정표는 어찌나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지 나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파티와 포틀럭 저녁 식사 모임, 영화관과 극장 나들이, 휴가와 다른 도시에서 놀러온 방문객이 쉼없이 이어진다. 웬디는 금요일마다 내게 주말에 뭘 할 계획이냐고 묻고 나는 금요일마다 어물거린다. 뭐 별 계획 없어. 혹은 늘 하던 대로 그냥 있지 뭐. 솔직히 나는 주말 약속을 거의 잡지 않는다. 최소한 사람을 만나는 약속은 잡지 않는다. 내가 금요일 밤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찾는 레시피는 뉴욕타임스 십자 말풀이와 호모사이드 새 에피소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개와 숲을 산책하는 일 위주로 돌아간다. 인간 동행이 함께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진 않다. 내가 인간 혐오자라서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작지만 세심하게 키워온 사교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한 줌의 소중한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언니가 있다. 그들의 존재와 지지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웬디는 조용한 삶과 공허한 삶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내 생활 양식이 심란하다고 여긴다. 내가 주말 계획을 얼버무리면 웬디는 마치 내가 48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슬프게 지낼 거라고 예상하는 듯이 은근히 불편해하는 표정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웬디를 달래려고 가끔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영화를 볼 거라고 말하고 여자친구와 쇼핑하러 갈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 웬디는 늘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꼭 엄마 같은 그 태도가 나를 약간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아, 정말 잘 됐네. 나는 홀로 걸어가며 속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나는 우리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외톨이 은둔자다. 우리라는 단어, 이것은 꽤 무거운 단어다. 얼마 전 내가 다니는 체육관 탈의실에서 어느 여자가 다가오는 자신의 결혼식에 대해서 주절거리는 것을 엿들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 생각이에요. 그는 말했다. 우리는 블루밍데일 백화점에 결혼 선물 목록을 등록해둘 거예요. 우리는 새 차를 살 거예요. 우리는 A, B, C를 할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사건을 묘사할 때 복수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자 내가 부적응자라는 낯익은 괴로움이 느껴졌고 우선순위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의문이 무의식을 긁어대는 게 느껴졌다. 홀로 있음의 폭넓은 스펙트럼 중에서도 나는 극단에 기우는 편이다. 나는 혼자 살 뿐 아니라 혼자 일하므로 하루 종일 타인에게 안녕하세요 같은 말조차 건네지 않고 지내기도 한다. 하루에 나눈 대화가 동네 스타벅스에서 말한 5마디, 카페라테 라지로 한 잔 주세요가 전부일 때도 있다. 나는 또 혼자 운동하고 혼자 장을 봐 혼자 요리하고 먹고 TV를 보고 개를 논외로 친다면 나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밤에도 혼자 자고 아침에도 혼자 일어난다. 대체로 이런 상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내지만 그냥 이런 거니까. 체육관에서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그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더니 그에게는 체육관역 스테어마스트에서 운동하는 단짝 친구가 있을 테고 회사 동료들이 있을 테고 집에는 약혼자가 있을 테고 결혼식에 올 친구들과 친척들이 200명쯤 있을 테고 그로부터 2, 3년 뒤에는 아이들이 생길 것이다. 내가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내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나만의 어둡고 외로운 동굴로 조용히 돌아가는 돌연변이 종족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 자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온다. 나는 왜 그런 판타지를 남편, 가족, 아이들, 매력적인 꿈으로 느끼지 않고 고달픈 일이라고 여길까? 내게 문제가 있나? 내 삶도 삶인가? 체육관의 여자는 곧 기혼자가 될 테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 더 정상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1인 가구 수가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구 수에 맞먹을 만큼 늘었다. 하지만 저런 순간을 겪을 때면 우리의 문화적 기준과 기대가 아직 숫자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 통계야 어떻든 만약 당신이 혼자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이유를 고민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경우 그 이유는 내면적인 거, 기질적인 거, 섹슈얼리티처럼 대단히 개인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나도 어릴 때는
언젠가 내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이룰 것이라고, 아이가 갖고 싶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부 여자들, 또한 남자들처럼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또 흘러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 안에는 그럴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들지 않는 듯했다. 인생의 많은 결정들이 이런 식이다. 우리가 고를 선택지가 처음부터 빤히 보이고 해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극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문득 내가 성인이 된 뒤 대부분의 기간을 지난 18년 중 15년을 혼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놀란다. 그 기간 동안 부엌에서 예의 명랑하고 작은 깨달음을 얻었던 날까지 대체로 나는 혼자라는 상태를 일시적인 상태로 여겼던 것 같다.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선택한 고독의 수준이 어떤 면에서든 내게 좋았기 때문에 나와 내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왔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가 물어야 할 왜는 왜 혼자 지내는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바뀐다. 왜 혼자 지내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활의 속도와 리듬에서 사치스러운 안도감 같은 걸 느꼈다. 나는 하루 종일 아침만 먹는데 아침에는 머핀을, 점심에는 스콘을, 저녁에는 시리얼을 먹는다. 남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내게는 만족스럽다.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이유밖에 없더라도 나는 내 난장판을 다스리는 자이고 내 텔레비전 리모컨의 왕이고 중요한 일이건 엉뚱한 일이건 내 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손수 쓰는 작가다. 사람이 앉을 데가 거의 없는 내 차의 조수석은 늘 카세트 테이프와 다 마신 커피컵과 치우지 않은 개 장난감이 수북한 재난지역이다. 내 시계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2분에 NPR 라디오 채널을 큰 소리로 틀어서 나를 깨운다. 내 재떨이는 내 집에서는 항시 흡연이 허용된다. 다행히도 늘 꽉 차 있고 악취를 풍긴다. 홀로 있는 상태는 개성의 온상이고 나는 홀로 있는 상태가 그렇게 변덕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준다는 점이 좋다. 물론 혼자 살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때도 있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종종 돌아버릴 것 같다. 패밀리 사이즈가 아닌 식재료를 찾아 헤맬 때 포도를 10알만 살 수 있다면 나머지 80알이 냉장고에서 썩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 바랄 때 내가 밀플레이크에 환장한다는 사실을 계산대 직원이 눈치챘을까 궁금해질 때 대체 인력이 없다는 점은 혼자 사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 삶의 두려운 과제들에 맞닥뜨렸을 때 조립설명서를 해독한다거나 거미를 죽인다거나 할 때 특히 그렇다. 생각에 골똘하게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외부 요소가 없고 그래서 물리 공간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져서 가끔은 자신이 미쳤나 싶어진다. 요전 날 밤 나는 조리대에서 타일바닥으로 2번이나 쨍그랑 떨어진 숟가락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야, 그만해. 그런 뒤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 내면에서 모기가 앵앵대는 소리처럼 작지만 끈질기게 울리는 질문을 의식했다. 이게 정상일까? 진짜? 내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독과 고립의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둘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사회적 기술은 근육과도 같아서 위축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바로도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접촉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타인과의 접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지극히 간단한 사회적 행동마저도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엄청나고 무섭고 피곤한 일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프랑스까지 헤엄쳐서 가려고 시도하는 것 못지않게 버거운 일로 느껴진다. 고독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두고 즐길 때 가장 흡족하고 가장 유익하다. 적절한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약간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TV 등장인물들을 현실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집에 들어온 파리가 친구 삼을 만한 상대로 느껴지고 남들은 더없이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는 작은 사건들이 집에 손님이 온다거나 추리닝 바지보다 더 점잖은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기이하고 불가해한 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 쌓아올린 나만의 이 작은 세계를 여간해서는 떠날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의 나라에서 살아왔고 이따금 나도 걱정과 피로에 쫓겨서 그곳의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들여보내달라고 청하곤 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친구가 내게 아무도 사귀지 않는 것은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혼자라는 상태에 절망하고 혼자 있는 것은 무섭고 열등한 상태라고 생각했던 시절의 기분이 어땠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주말에 계획이 없다는 말에 친구 웬디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볼 때 나는 한때 내가 아무 계획 없는 시간을 얼마나 겁냈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안의 감정이 밖으로 나오도록 여유를 주는 일을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새삼 떠올린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만난 여자처럼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수시로 입에 올리는 걸 들을 때 나는 마치 타인과 결부되지 않은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듯이 남들과의 관계로만 나 자신을 정의하려고 애썼던 고통스러운 시절을 떠올린다. 그날 밤 부엌에서 켈로그 만찬을 준비하며 내 집의 단정함과 조용함을 즐길 때 그 시간이 고마운 선물이자 일종의 승리로 느껴졌다. 예전에 내가 애쓰며 괴로워했던 일들이 과거로 좀 더 멀리 물러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숫기 없는 성격이다. 타인과의 소통을 늘 부담스럽게 느껴왔고 앞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계속 그럴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혼자 있는 걸 늘 대단히 편하게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그 상태를 만끽할 줄은 잘 몰랐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초조해지지 않는 것, 연애의 틀 밖에서도 안락과
위로와 인정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도, 나라는 사람, 내가 하는 선택만으로도 고독의 어두운 복도를 끝까지 걸어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은 잘하지 못했다. 나는 시리얼 그릇을 들고 거실로 가서 TV 앞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로 명랑하게, 이게 내 집이야. 1998년. 외로움에 관하여. 일요일 아침 창문으로 햇빛이 새어들고 새가 노래하고 계획도 할 일도 없는 하루가 펼쳐져 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중이라는 날들의 터널 끝에서 맞는 여유의 빛이자 기쁨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날이 두렵다. 이런 날 나는 뒤숭숭한 마음으로 깬다. 막연한 갈망, 내 마음의 문을 긁어대는 이름 모를 불안, 아릿한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응시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외로워. 외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말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파티에 있을 때 느껴지는 단절의 외로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찾아드는 그리움의 외로움도 있고,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채 내리 몇 시간이나 며칠을 보내면 생겨나는 고립의 외로움도 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잘 아는 외로움은 일요일 오전의 그리움이다. 이것은 종정 사전 경고도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듯한 외로움이다. 일단 이 외로움이 들이닥치면 이 크나큰 외로움을 극복하기란 영영 불가능하리라는 기분이 든다. 만약 우리가 가게에서 외로움을 살 수 있다면 일요일의 외로움은 커다란 상자에 담겨 있을 테고 그 위에 이런 딱지가 붙어 있을 것이다. 취급주의, 초강력. 나는 이 외로움과 오래도록 친밀하게 지내왔다. 가끔은 내가 이 외로움을 타고난 게 아닐까. 나 자신이 남들과 다르거나 뭔가 부족해서 세상과 떨어진 존재라고 강하게 느끼는 이 감정을 타고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어릴 때 어느 봄날에 내 방에서 앉아서 창밖에서 살랑거리는 나뭇잎들을 보며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이름 붙이지 못했던 어떤 기분을 느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것은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다. 세상은 저 창밖에서 나 없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 참여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늘 친구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것도 많다. 하지만 내가 겪는 외로움은 현실의 상황이나 논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산다. 작고 끈질긴 악마 같은 그것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계획 없는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 같은 때 활개를 친다. 그것은 공허감이다. 그냥 슬프기만 한 기분이 아니다.
무서운 기분이기도 하다. 내게 외로움은 늘 우울함과 지척에 있는 듯했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뱀이나 거미에 반응하는 것처럼 경계심을 바짝 세우고 반응한다. 만약 이 잠깐의 외로움이 너무 오래 가도록 6시간, 하루, 며칠을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곪고 커져서 나를 마비시키는 절망감으로 바뀔까봐 두려운 것이다. 너무 외로워진 상황에서 얼른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가 결국 그 심연에 빠질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거의 늘 그런 외로움을 앞질러 도망치려고 애썼다. 그러나 분망하게 지내고 스케줄을 꽉꽉 채우고 나쁜 관계에 매달렸다. 술로 외로움을 쫓아내려고 했고, 운동과 쇼핑으로 쫓아내려고 했고, 발작적으로 집 청소에 매달림으로써 박박 씻어서 쫓아내려고 했다. 이 모든 전략은 어느 정도 소용이 있었다. 특히 나쁜 남자와 연애하는 것이 그랬다. 집착적인 연애만큼 사람의 얼을 빼놓는 일은 또 없는 데다가 만약 나쁜 연애 때문에 외롭다면 최소한 그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집착하더라도 혹은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더라도 그 감정을 깨끗이 지워낼 수 없다. 외로움은 늘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적이라기보다는 지인처럼 여기게 되었다. 흔쾌히 환영하진 못하더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존재처럼 얼마 전에도 그런 외로운 일요일이 찾아왔다. 9월 말의 화창한 날이었다. 극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최근에 헤어진 일도 없고 일이나 사생활에서 격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공포가 깃든 공허함이라는 그 익숙한 아릿함을 느끼면서 깨어났다. 내가 외로움을 경험하는 방식에는 늘 예민한 자의식이 함께한다. 내가 방의 다른 곳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실시간 해설을 듣는 듯한 느낌이다. 여기 내가 커피를 만들고 있네. 여기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네. 여기 내가 집에 혼자 있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내면의 영상이 너무 공허하고 황량하게 보인다는 점 때문에 외로움이 이토록 무섭게 느껴지고 내가 본능적으로 달아나고 싶은 것 같다. 하지만 그날 나는 당장 달아나서 새 신발을 6켤레 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대신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했다. 내 경우에 이 공허함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거나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위해서 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예의 실시간 해설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 목소리는 더 크고 무서운 질문들을 던진다.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무엇에서 삶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두렵고 공허한 시간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리고 나는 외로움을 앞질러 달아나는데 급급하여 이 질문들에 답할 기회를 회피해왔다. 물론 가끔씩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다. 새 신발의 치유력을 열렬히 증언하는 바다. 하지만 더 큰 질문들을 피하기만 했다가는 언젠가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에 돈을 펑펑 쓰면서 종종거릴 때 보통은 내가 평범한 일요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조차 해내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느낌이 강화될 뿐이다. 그래서 그날 나는 잠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일에 착수했다. 몇 달 동안 만들어야지 생각만 했던 커튼을 직접 만들어서 걸었다. 할 일을 해치웠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기쁨이었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새삼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내게는 절망감에 맞서 싸울 자원이 있다는 사실. 내 시간을 잘 쓰고 내 영혼을 잘 돌볼 능력이 있다는 사실. 외로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리라는 사실. 그날은 그렇게 흘러갔다. 고독한 일요일이었지만 결국에 외로운 일요일은 아니었다. 1997년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명랑한 운둔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